네, 다음은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개념입니다. 리니어라는 개념과 함께 이 타임 인베리언트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지만은 리니어보다 훨씬 간단한 개념입니다. 타임 인베리언트는 기본적으로 아, 이 관계, 이 박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입출력 그 관계를 나타내는 이 박스의 동적인 특성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면은 우리가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는 뭐 이렇게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 U에 대해서 어떤 Y가 이렇게 나오는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이 자동차가 이렇게 있고 카트가 있고 이 카트에 스프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댐퍼가 있었습니다. 댐퍼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K, P 했을 때 이 MKB가 어디에 들어오냐면은 이 출력 관계식에 들어오게 되죠. K, BY 도트 더하기 KY는 U. 그래서 이 입출력 관계식이 이제 이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U하고 Y 자체에 대한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U하고 Y 사이 관계식 이 관계식 이건데 이 관계식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냐는 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으면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은 이 M이 있고 이 B가 있고 K가 있습니다. 이 관계식이 전혀 다른 관계식.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10초가 지났더니 관계식이 이렇게 됐다. 이러면 이건 타임 이제 베어링 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 이제 베어링이 될 텐데 이 베어링이 아닌 인베리언트 하다는 것은 이 관계식이 그대로 시간에 따라서 유지가 되고 따라서 이 M이라든지 질량과 이 댐핑 계수, 스프링 계수도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박스를 입출력 관계식을 이 시스템을 이 플란트를 타임 인베리언트하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 UT에 대해서 YT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력을 가했더니 출력이 YT가 됐습니다. 만약에 어, T 빼기 100을 했습니다. 그 100초 근데 어떤 U라는 신호가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죠? 이게 이제 UT입니다. 근데 UT 빼기 100이라는 것은 이 T, 이 T축을 따라서 100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이 함수를 T축을 따라서 100만큼 평행이동한 거. 그러니까 100초 후에 똑같은 신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신호가 이렇게 나오고 이 신호가 이게 쉬프트 되어 있는 이 신호를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런 신호가 이 박스에 들어갔을 때 이게 T 빼기 100이라는 신호가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어떤 신호가 나와야 되냐? 바로 Y를 정확하게 역시 T축을 따라서 100초만큼 100만큼 시프트 시킨 그런 신호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U에 대해서 Y가 뭐 이렇게 나왔다. 이게 Y다. 그러면은 이 신호에 대해서 나오는 Y는 100초만큼 정확하게 시프트 돼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똑같은 신호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 시프트를 그대로 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은요. 예제 3.2를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U하고 Y 사이 관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이 관계식은 역시 이 관계식, 이 UY의 그 관계에 관여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시스템 파라미터, 그 동적 특성을 결정하는 그 인자 시스템 파라미터가 기본적으로 K입니다. K. 그 마찰 상수였었죠. 이 상황에서의 K는 이 댐핑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실 이렇게 B를 쓰는 게 맞는데 제가 K를 썼는데 그 댐핑 상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이 y는 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값이고 입출력은요. 중요한 것은 이 동적 특성을 결정하는 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결정하는 입출력 관계식을 결정하는 이 시스템 파라미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타임 인베리언트하다고 부릅니다. 이 식은 타임 인베리언트 할 뿐만 아니고 리니어 했었죠 아까. 그래서 이 L과 이 TI를 따서 우리가 LTI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 LTI 시스템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그 제어공학 시간에 기본적으로 다루는 이 시스템이 바로 이 LTI 시스템입니다. 이에 반해 이제 3.2 같은 경우에는 이 K가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K 값이 스프링 상수라든지 어떤 그 마찰 계수, 댐핑 계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자동차의 그 쇼크 옵저버를 생각해도 이 계수가 그때 어떤 봉이 있는데 봉 안에 기름으로 채워져 있고요. 오일로 채워져 있고 여기 이렇게 어떤 그 막대기 같은 것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이 오일의 어떤 상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 댐핑 효과도 시간에 따라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 B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하는 값인데 일반적으로 하지만은 짧은 시간 동안에 하루라든지 일주일 이 상관에는 우리가 이 B 혹은 여기서 이제 K로 나타내져 있는데요. 이 상수들이 일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타임 베어링이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타임 인베리언트처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LTI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왜 우리가 LTI 시스템에 국한해서 생각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이번 그 강의 서두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G가 있고 D가 있고 H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아웃풋 Y가 있고 입력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렸던 시스템은 아웃풋이 하나고 입력이 U 이렇게 하나였던 소위 그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 인풋이 이 전체 박스로 놓고 봤을 때 박스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린다면은요. 박스를 이렇게 이걸 박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박스의 인풋이 몇 개가 있냐면은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R이 있고 W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V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가 있고 R이 있고 그 다음에 V가 있고 그리고 이 Y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Y가 R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R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값입니다. Y가 R이 되는 것을 원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적군이 있는데 어떤 적군이 있냐면 이 W라는 적군이 있습니다. V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원치 않은 신호로서 이렇게 이 시스템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GDH를 다 포괄하는 이 전체 시스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 루프를 완전히 그냥 다 클로즈 해가지고 하나로 보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렇게 RWV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Y가 어떻게 변할지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R에 대한 신호를 알고 있습니다. YR. W하고 V가 없을 때죠. 이 경우는 이제 W하고 V가 없을 때고요. 만약에 W가 들어올 때의 그때의 출력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R하고 V가 0이 되는 경우고요. 이번에는 V를 집어넣었을 때의 출력을 안다고 해봅시다. 각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 입출력 관계식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각각이 시간차를 두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때 이 Y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리니어하다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RWV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의 출력값이 다름 아닌 R만 들어왔을 때의 그때 YR과 W가 들어왔을 때 그때 YW 그리고 V가 들어왔을 때의 그때 Y 이 세 개의 이 개별 출력의 합으로서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리니어하면은요. G, D, H 모두 리니어하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고 이런 분석 때문에 제어기 설계도 용이해지게 됩니다. 타임 인베런트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 관계식이 언제나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그 시스템들이 입출력 관계식이 비선형입니다. 이 선형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알아봤던 이 심플 펜들럼, 이 단진자 시스템의 경우도 바로 이 비선형 그 시스템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시스템, 이 단진자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 보면은 그때 M이 아니고요. 어떻게 됐었냐면은 I 세타 두 번 미분은 이게 이제 I 알파는 시그마 M이라는 식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I는 관성 모멘트고 지금 이 알파하고 M을 여기에 이 5점이라고 하면은 이 5점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은요. 5점에 대한 I는 이렇게 L만큼 떨어져 있는 M, 이 M이 만들어내는 관성 모멘트니까 그것이 ML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가 이 세타를 증가시키는 어떤 토크 모멘트니까 TC가 되고 MG는 세타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모멘트가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MG하고 자 이게 모멘트 암이죠. 그래서 L 사인 세이타 그래서 L 사인 세이타 해서 정리하면은 ML 제곱 세타 두 번 미분 MGL 사인 세이타는 TC 이제 이게 U가 되겠습니다. 그 식이 다음과 같은 이 박스 이 입출력 관계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Y가 이제 세이타고요. 이게 뭐냐면은 ML 제곱 Y 두 번 미분 MGL 사인 세이타는 U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이
LTI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M이나 L, MGL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식 자체가 U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TI는 맞는데 L인지를 알아보려면은요. 이 각각의 항들이 다 선형 연산자 혹은 선형 함수인지를 보면 되는데 아쉽게도 이 세타가 이거 y죠. y. 이 sin y가 들어 있습니다. 이 sin y가 들어 있고 이미 봤듯이 sin y는 난리니어이기 때문에 난리니어 이 비선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입출력 관계식은 다 비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LTI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LTI가 아닌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뭐 할 얘기가 더 이상 없느냐? 아,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비선형 시스템이지만은 어떤 그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 비선형 시스템을 선형이라고 얘기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즉, 사인 세이타를 만약에 우리가 세이타로 근사를 할 수 있다면 근사라는 뜻입니다. 근사를 할 수 있으면은 저 위의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MGL 세이타는 U 이렇게 바뀌면서 이 관계식은 이거 선형이고 이것도 선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형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비선형 시스템을 특정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선형화 시켜서 지금 제가 한 게 사실은 이게 선형화라는 겁니다. 선형화. 영어로는 리니어라이제이션을 시켜서 선형 시스템을 만들고 그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제어기를 설계하고 추후에 또 분석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형화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ml 제곱 세타 두 번 미분 mgl 사인 세타는 u 이 관계식을 세타 y를 우리가 선형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ml 제곱 세타 두 번 미분 mgl 세타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사인 세이타로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언제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언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세타가 0에 가까울 때, 세타가 아주 작을 때 우리가 사인 세이타로 쓸 수 있고 코사인 세이타는 1로 이렇게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근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나 이게 성립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세이타가 90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타가 0에 가까운 게 아니고 90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사인 세이타가 뭐 이제 90.1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세타입니다. 그러면은 이 근사에 따르면은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90.1도가 돼야 되는데 90.1도는 2분의 파이니까 파이는 3.14고 그러니까 이게 대충 1.57쯤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인 90도는 얼마입니까? 근데 사인 90도는 우리가 거의 1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이고 이게 1.57이기 때문에 이제 이 근사가 잘못된 근사라는 거죠. 세타가 0에 가까울 때는 지금 말씀드린 아주 뭐 기본적인 단순한 선형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형 시스템을 얻을 수 있지만은 세타가 0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뭔가 조금 체계적인 그런 선형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테일러 시리즈입니다. 테일러 급수 뭐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하면은
테일러 급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이 x에 대한 함수인데 이 함수가 x는 x0 더하기 델타 x 해가지고 어떤 기준점에서 델타 x만큼의 어떤 그 변화가 생겼을 때, 물론 이 조건이 이게 아주 작다는 겁니다. 델타 x가 아주 어떤 작은 값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fx를 어떻게 풀었을 수 있냐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x0 더하기 미분해가지고 그러니까 미분을 계속 그 함수의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 도트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트로 붙이겠습니다. 프라임 대신에 미분을 한 다음에 미분한 그 x에다가 다시 이 기준점 이 값을 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델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f를 두 번 미분해가지고 이걸 2 팩토리얼로 나누고 델타 x의 제곱. 그 다음에 뭐 세 번 미분하고 3 팩토리얼로 나누고 델타 x의 3승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것이 이게 테일러 급수입니다. 자, 이게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또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미분이 지금 이렇게 계속 두 번, 세 번, n번, 무한대번 이렇게 미분이 가능한 그런 함수에 대해서만 이 테일러 급수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퍼런시어블을 해야 되는데 디퍼런시어블 이게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게 무한대번 이렇게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즉 굉장히 매끄러운 함수여야 된다. 스무드 펑션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매끄러운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f를 어떤 기준점 x0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선형화에 쓰느냐? 이 중에 선형화에 관련된 항이 지금 뭐 이거하고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델타 x가 이제 어떤 변수입니다. 변수가 델타 x예요. 그래서 델타 x에 대한 1차식이죠, 이게. 이게 지금 1차 y는 ax 더하기 b. 이게 어떤 1차 함수식인데 이게 a가 되고 이게 이제 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y라고 생각하시면 y는 그래서 요 1차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날림에 있어가지고 뭐 큰 문제가 없는 게 이 델타 x가 작기 때문에 이게 작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것을 제곱을 했으니까 이게 0.1이고 이게 0.1의 제곱이 0.01 아닙니까? 얘는 0.001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 값이 앞에 있는 값들에 비해서 상당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없애는 것이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날려버리면은 fx 이 y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또 y 뭐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다시 쓰면은 y 빼기 y 제로는 이걸 이렇게 이 왼쪽으로 넘기면은 이걸 우리가 델타 y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f 프라임 x 제로의 델타 x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박스로 나타내면은 원래 어떤 x가 입력이고요. 출력이 y인 이런 함수가 선형화를 통해서요. 선형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델타 x 즉 이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x0라는 기준점에 대해서 선형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입력이 더 이상 x가 아니고 델타 x입니다. 델타 x의 의미는 x0에서 x가 얼마나 벗어났느냐. 그게 델타 x고요. 그래서 이 델타 x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이 델타 y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y하고 델타 x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선형함, 이게 선형 시스템입니다. 이건 선형, 왜냐면 이건 이제 상수죠, 이건 상수. 예. 그래서 저렇게 y는 ax 꼴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델타 x고 델타 y고 지금 이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선형 시스템으로 선형화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어떤 함수의 선형화인데요. 이제 단진자 그 시스템, 비선형 시스템이었죠. 아까 mg mg가 아니고 ml 제곱 세타 두 번 미분 mg 사인 세타는 u. 이 세타를 y로 바꾸면은요. 이렇게 y로 바꾸면은 지금 단진자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좀 심플 펜줄럼이 되겠습니다. 저기 비선형인데 이걸 선형화 시키자는 겁니다. 이 선형화 한다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저 박스를 이제 어떤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은 y0가 되는 거고요. y0라는 기준점에서 u0도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u라는 것이 u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표현이 되고 u의 델타 u만큼의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그때 어, 그때 이 y가 y0 더하기 델타 y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u0입니다. 그래서 u0일 때 y는 y0고요. 델타 u가 생겼을 때 델타 y만큼의 변화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u0 y0라는 기준점에서 자, 이 식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어떤 기준점에서. 그래서 0의 두 번 미분 사인 y0 u0입니다. 이 u0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값이 될 수도 있지만은 물론 어떤 시각에 대해서 어떤 값이지만은 어떤 함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수. 그래서 이 y0가 어떤 상수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y0의 두 번 미분이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함수 u0라는 함수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출력 y0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기준점에서 이제 언제나 이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원래 단진자 운동을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이 기준점에 대해서 선형화를 했을 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그 기준점에 대한 u의 변화, 작은 변화, 델타 u에 대해서 출력이 델타 y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선형 시스템입니다. 선형화된 그러니까 linearized 선형화된 심플 펜줄럼이 되겠습니다. 이 선형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비선형 텀은 뭐냐면은 이건 뭐 선형이죠. y의 두 번 미분은. 근데 이 sin y가 비선형 함수입니다. 그래서 sin y를 선형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sin y를 선형화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y0 더하기 델타 y 이렇게 하고요. 그 y0에 대해서 이제 선형화를 하는 거죠. 그럼 테일러 시리즈 공식이 뭐였었냐면은 fx는 fx0 더하기 f 도트 x0 델타 x 이게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이 지금 f란 말입니다. 사인이 f고 y0 이렇게 x가 지금 y니까 y가 x니까 더하기 f 프라임 이게 사인을 미분을 해야 되죠. 미분은 코사인 아닙니까? 코사인하고 그 다음에 기준점이 y0니까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 x 자리에 델타 y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y0가 기준점이 0이다, 0도다.
그러면은 sin y라는 것은 뭘로 근사가 되냐면은 0 집어넣으면은 이거 sin 0은 0이죠. 코사인 0은 1이니까 델타 y가 됩니다. 즉 sin 세이타를 우리가 세이타로 근사한 거하고 이게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이 y가 그냥 델타 y로 바뀌어가지고 기준값이 0이고 0 주변에서 델타 y만큼 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뭐 그래서 90도다. 아까 우리가 90도 봤었는데 90도에서는 sin y가 어떻게 근사가 될 것이냐 보시면은 이거 다 근사가 된 겁니다. 90도를 집어넣으면 sin 90도는 1이고 코사인 90도는 0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sin y가 1로 근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근사가 그 기준점에 따라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걸 한번 근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면은 y0라는 기준점을 그냥 일반적인 기준점을 생각해 봅시다. 이 y0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u0에 대해서 선형화를 시키면은요 ml 제곱에 y0 더하기 델타 y의 이 두 번 미분 그 다음에 mg sin y0 더하기 델타 y가 되고 u0 더하기 델타 u가 됩니다. 좀 지우고요. 그럼 이거 전개를 하면은 두 번 미분 더하기 ml 제곱 델타 y의 두 번 미분 mg 자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이거 했었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y0 델타 y는 u0 더하기 델타 u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식이 있습니다. 요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이 식하고 지금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죠? 뭐만 제외하고 이 y 자리에 지금 y0가 들어간 거 하고 u 자리에 u0가 들어간 거 하고 이게 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 의거해가지고 이 식에 의거해서 이거하고 이거는 두 개 더한 거는 u0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만 남냐면은 ml의 제곱 델타 y의 두 번 미분 더하기 mg 코사인 y0는 델타 u라는 자, 이 선형화된 식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y0가 0이다. 즉 기준점이 0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심플 펜듈럼이 이 단진자가 진동을 하는데 진동하는 폭이 얼마 안 돼서 이 기준점 세타가 0이라고 보는 거죠. 기준점. 기준점이 0이고 이 기준점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도, 15도 보통 우리가 엘리베이터 그 움직이면 항공기에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각이 뭐 기껏해야 뭐 15도 정도, 20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근사가 기준점을 0으로 하는 그 근사가 괜찮습니다. 또 받음각 뭐 알파 같은 것도 기껏해야 해도 15도가 안 되기 때문에 15도 이상이 되면은 그 스톨 실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파 값도 그렇게 많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 값이 그 많이 커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알파에 대한 알파가 0도 그 0도에 대한 선형화를 해서 항공기가 이제 복잡한 그런 비선형 함수로 비선형 시스템으로 주어지지만은 이러한 가정을 통해 가지고 선형화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0도라고 생각하면은 ml의 제곱 델타 y의 두 번 미분 더하기
0이니까 1이죠. 그래서 mg 델타 y는 델타 u. 예, 그래서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예, 이 식은 지금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y가 그냥 델타 y로 바뀌었고요. 이게 그리고 이 sin y가 우리가 sin 세이타를 세이타로 이렇게 하듯이 sin y를 먼저 이렇게 세타로 바꾼 다음에 이 세이타가 지금 이게 y죠. 예. 그래서 이 y를 이렇게 델타 y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u는 델타 u가 됐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비선형 시스템에 대한 입력 u하고 y가 있는데 이 u를 u0 더하기 델타 u라 쓰고 이 y를 y0 더하기 델타 y라고 써서 이렇게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선형화를 하면은 비선형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이 되고 이 선형 시스템은 델타 u하고 델타 y의 관계식이 된다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이 델타 u가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델타 u가 많이 커지는 순간 이 근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사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델타 u 값이 작아야 된다. 얼마나 작아야 되냐? 그것은 이제 우리 공학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숙제, 두 번째 숙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 약간의 이제 숙제에 관련된 힌트를 좀 드리면은, 어, 두 번째 숙제는 드론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드론의 높이가 Y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Z라고 바꾸고요. 이게 지금 Y축이고, 이게 X축입니다. 그래서 드론에 이런 식으로 이 힘이 작용을 합니다. 프로펠러가 돌면서 힘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 4분의 1 F라고 할까요? 4분의 1 F. 그래서 똑같은 힘 4개가 작용을 해서 이것들이 다 합쳐지면 이제 전체 F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 작용하는 게 이제 뭐 mg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알고 싶냐면은 드론이 이렇게 있으면 이 힘이 있고 관심 있는 것이 지금은 X입니다. 이 X축으로 드론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이 힘과 드론 X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지난주 강의 그 초반부에 이 드론 얘기하면서 이 드론의 이 어떤 그 Z 방향, 그래서 이 Z가 1m가 되는 어떤 그 제어 시스템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X축 변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드론이 X축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뭐 F4라고 하면은요, F3라고 하고 F1, F2. 그러면은 X축의 변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드론이 기울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기울어져야 되냐면은 이쪽에 있는 이 모터가 이쪽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더 올라가야지 드론이 그러니까 즉 Y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고 그러면은 이 드론이 X축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뭐 드론을 요즘 드론이 많이 그 상용화되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드론이 이렇게 동작하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F4가 F3보다 큰 상황이 되면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드론이 회전을 하게 돼요. 어떤 각이 생기고 우리가 그걸 이제 피칭 앵글 세이타라고 부를 텐데요. 그 세이타가 생기고 그 세이타에 의해서 드론이 X축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축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그려보면은 X축만 좀 그려보면은요. 이 드론이 이렇게 기울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드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그 4분의 1 F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즉 이렇게 흰 벡터가 이렇게 그 뭐 세타만큼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흰 벡터가 원래는 이렇게 다 위 Z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쪽 방향에 성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물론 이 화살표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 Z 방향의 성분이 감소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요거하고 이거 이쪽 X축의 이 흰 벡터 성분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축 방향의 이 성분 때문에 드론이 X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F하고 X 사이 어떤 관계가 나올 텐데요. 근데 그 관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이 세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F가 바로 X를 만들지는 않고 F가 먼저 이 세타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이렇게 4분의 1, 4분의 1 F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 델타 F를 넣을게요. F가 이제 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 그래서 델타 U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델타 U가 만들어지면은 그 델타 U, 델타 F 때문에 세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세타가 드론으로 하여금 X축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 F하고 이 세타, 뭐 델타 세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타가 기준점이 0이기 때문에 세타는 곧 델타 세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델타 F하고 델타 세타 간의 어떤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은 시그마 M은 I 알파. 그래서 이 회전 운동에 관련된 식. 근데 이 회전이 어떤 회전이냐면 지금 Y축. 이 Y축을 중심으로 한 드론의 회전입니다. 이게 올라가고 이게 조금 올라가게 되니까 이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럼 이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회전을 할 때 그때의 관성 모멘트 이걸 I, Y, Y 이렇게 쓰고요. Y축에 대한 회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모멘트는 이 중심 뭐라고 하면은요. 이 중심에서의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알파는 세타니까 I, Y, Y는 델타 세타의 두 번 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모멘트가 뭐냐? 이 모멘트는 지금 이 두 개의 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델타 F하고도 이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 F하고 델타 세타 사이의 관계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L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모멘트가 이제 이걸 것이고 그 모멘트 안에는 이 델타 F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델타 F하고 델타 세타 사이에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려면은 이게 이제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드론의 관성 모멘트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2학년 때 동력학 시간에 뭐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이미 했었고요. 그래서 이 드론이 지금 Y축에 대해서 회전을 할 때 그걸 방해하는 회전 운동을 방해하는 것이 이 중앙에 있는 이 구 모양 이 구의 관성 모멘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모터 이 두 가지가 지금 이거는 거의 뭐 관여를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회전 축상이 있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를 거의 만들진 않고요. 이 두 개가 만들어내는 관성 모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가 만들어내는 관성 모멘트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만들어내는 관성 모멘트인데 이 자체의 관성 모멘트는 거의 미비하고 이것들이
지금 이 y축에서 이렇게 l만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l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소위 그 평형축의 정리, 그 평형축의 정리에 의해서 나오는 그, 그 평형축 정리에 의해서 나오는 그 i값. 그 i값이 곧 이 y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2학년 때 동력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y 값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게 계산이 됐고요. 지금 이 모든 m이나 뭐 g 뭐 이런 모든 물리적인 상수들은 과제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델타 세타하고 델타 f 사이에 어떤 그런 관계식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이 델타 세타하고 이 박스가, 그러니까 이 전체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델타 u 다음에 델타 x 돼요. 먼저 무슨 관계를 알았냐면은 델타 u를 통해서 델타 세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둘 사이 관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델타 세타가 델타 x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그 박스를 이제 완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 쭉 보면은요. 이제 그것은 이제 회전 운동이 아니고 시그마 F는 MA, MA 요거 이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M은 드론 이 전체 무게죠. 이거하고 요 모터 4개. 그러니까 뭐 전체 이 큰 M이 이것의 질량이고 작은 M이 지금 요 모터 4개라고 하면은 뭐 4M 이렇게 되겠죠. 이거하고 A는 뭐냐면 X축 변입니다. 이 변이 이쪽으로. 그래서 X에 2번 미분 이렇게 되겠죠. 이거하고 시그마 F는 여기서 나올 겁니다. 요거의 X방향의 성분이 되겠죠. 이것의 X방향의 성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이것들도 지금 우리가 이거하고 이것만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세타만큼 기울어지면서 X축 방향으로의 그 힘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것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 각도가 이제 이 델타 세타랑 연관이 돼 있고, 즉 뭐 이제 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이 박스 안에 이제 이 사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이 뭐가 되냐면은 비선형이 되겠죠. 비선형 함수가 되고, 뭐 이런 사인 때문에 뭐 코사인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인이나 코사인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이 비선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형화해야 된다는 거죠. 선형화. 그래서 선형화를 하게 되면은 이 델타 세타하고 여기 있는 이 델타 세타하고 그 다음에 이 x가 이제 이 델타 x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세타하고 델타 x 사이에 관계식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이 델타 u부터 델타 x 이 전체 박스 안에 그 선형화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 그 친구들과 같이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제는 그 과제 노트에다가 하시고, 그 과제 노트에 적힌 그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이게 흐릿하게 이렇게 업로딩을 하시면은 제가 채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보이도록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